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데이팅 앱에 대해서 감정적, 정신적, 신체적으로 지쳤다. 데이팅 앱의 대부분이 한쪽 성별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가짜 프로필 사진.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거예요. 핀란드와 독일 사이에 흐르는 케이블도 좀 절단이 되는 사고가 좀 의심이 되는 유조선 한 척을 조사에 나섰는데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가고 있던 유조선이었어요. 최신 지구촌 소식 만나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어느 나라일까 좀 기대했는데 특이하게 배 얘기네요. 배. 예. 짐을 실어 나르는 선박 컨테이너선. 네. 원래 컨테이너선이 계속 저도 대형화된다고 들었는데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요. 네, 주로 컨테이너 선들이 이제 특히 그동안은 사이즈를 키우는 경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컨테이너 선은 말 그대로 컨테이너를 실어 날라주고 돈을 받는 배니까 컨테이너 하나를 실어 나르는데 필요한 비용이 적게 들수록 좋은데요. 그렇죠. 배의 사이즈가 크면 한꺼번에 많은 컨테이너 박스를 나를 수 있어서 운송 원가가 낮아집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이삿짐이 뭐 5톤 정도 된다. 그러면 1톤 트럭 5대가 오지 않고 그냥 5톤 트럭 1대가 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이유인 건데요. 예를 들면 컨테이너 18,000개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선박을 18,000 TEU급 선박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18,000 TEU짜리 선박은 13,000 TEU짜리 선박에 비해서 컨테이너 한 개당 연료비가 3분의 2밖에 안 듭니다. 그리고 사이즈가 2배 크다고 선원이 2배 더 타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네. 선원의 인건비 자체도 조금 적게 들죠. 컨테이너 선의 운임 원가는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연료비가 80%를 차지하고요. 20%는 뭐 인건비나 관리비 이런 겁니다. 네. 대형 선박은 이 두 기준에서 그래서 모두 유리하고 그러다 보니까 크게 만들 수만 있다면 최대로 크게 만드는 게 유행이 됐었죠. 네. 저도 그래서 계속 컨테이너선이 커지고 있다라고 들었는데 이제 대형 선박 발주가 그럼 줄어드는 겁니까? 네, 그 17,000 TEU를 기준으로 그보다 컨테이너를 더 많이 실으면 이제 대형으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4년 전에는 대형 수요와 대형이 아닌 컨테이너선 수요가 그냥 비슷비슷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새로 발주되는 컨테이너선 중에는 대형은 6척뿐인데 대형이 아닌 중형과 소형은 83척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다들 요즘은 오히려 작은 배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앞서 설명해 주신 게 대형 컨테이너선이 기름도 적게 들고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운임비가 더 싸다고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중형 또는 소형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된다? 그러면 뭐 수요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 대형 컨테이너선이 중소형 컨테이너선보다 비용 면에서는 유리하기는 한데 네. 그거는 이제 배를 모두 다 꽉꽉 채우고 출발했을 때 예. 그 가정으로 했을 때 그런 거고요. 컨테이너 수요가 줄어들어서 다 못 채우고 출발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대형 컨테이너선이 비용이 더 많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번 배를 채우면 전 세계 한 바퀴를 쭉 돌면서 지구 반대편까지 실어 날라야 예. 대형 컨테이너선의 원가 경쟁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건데 이 두 가지 가정, 그러니까 배를 꽉꽉 채워서 아주 멀리까지 실어 나르는 그 대형 컨테이너선의 원가 경쟁력의 두 조건이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네요. 예, 그 이유는 여기서도 또 이게 이유예요. 중국과 미국의 갈등 갈등. 때문에. 예전에는 중국에서 전 세계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물건들을 다 생산을 하고 그걸 세계로 수출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니까 중국으로 가면 아무리 큰 컨테이너도 다 채우고 나오는 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중국의 그래서 항구들은 대부분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항구들이 많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아닌 이제 자기네 나라 근처에서 물건을 만드는 게 새로운 또 트렌드가 됐잖아요. 뭐 유럽인이 쓸 거는 동유럽에서 만들고 미국이 쓸 거는 뭐 저 아래 멕시코가 만들고 아시아에서 필요한 거는 뭐 중국 대신 뭐 인도나 뭐 베트남 같이 다른 나라들이 이제 공장을 또 이전하고 네.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다 채우는 것
것도 점점 더 어려워질 거고 중국에서 생산한 걸 미국, 유럽으로 실어 나르는 장거리 배달도 점점 줄어들면서 대형 선박보다는 중소형 선박의 수요가 더 많아질 거라는 게 또 있고 그리고 이런 중국을 제외한 뭐 인도나 네. 뭐 베트남이나 이런 아시아 항구만 해도 초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있는 항구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진입을 하려면 그거에 맞추는 예. 중소형 선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미중 갈등이 어떻게 보면 컨테이너 선박의 발주와 그리고 입항하는 항구 자체를 바꾸다 보니까 이런 변화가 생겼군요. 근데 제가 조선업종에 근무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본인들이 제일 크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친환경 선박.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강해져서 그것 때문에도 여러 가지 고심이 많던데 그러면 컨테이너선은 대형화된 게 친환경에 부합하는 거예요? 소형화되는 게 부합하는 거예요? 일단 대형 컨테이너선이 불합리합니다. 친환경 규제 면에서는. 예. 왜냐하면 일단 규제를 모든 선박에 일률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 보니까 대형 선박부터 규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유황이라는 연료를 써야 되는데 보통 그게 벙커유보다 한 25% 정도 비쌉니다. 아까 대형 선박이 연료비에서 한 뭐 30% 정도 그러니까 좀 저렴하다 이런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친환경 연료를 써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 이점은 다 사라지는 거죠. 네. 그리고 유럽이 선박들도 탄소 배출권 구매를 지금 의무화했는데 이것도 5,000톤급 이상 대형 선박만 그 규제를 받습니다. 네. 그리고 배출가스 규제 때문에 배도 좀 천천히 움직여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연료 효율이 좋은 게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연료비 좋은 차나 나쁜 차나 막힌 도로에서는 좀 천천히 주행하면 거의 기름을 비슷하게 먹거든요. 예. 그거랑 같은 이치예요. 그리고 친환경 규제 때문에 이 배출가스에서 나쁜 물질을 제거하는 스크러버라는 장치를 달아야 되는데 이게 대형 선박은 큰 스크러버를 달아야 하는데 이 큰 스크러버의 제작 설치 비용이 작은 것에 비해서 가격 차이가 훨씬 많이 나기 때문에 네. 이래저래 친환경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도 대형 컨테이너선을 점점 기피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요즘에 컨테이너선 업계의 이런 변화는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묶여서 중국이 생산하고 전 세계가 소비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는 바뀌면서 상품을 실어 나르는 시스템에도 변화가 오고 있다. 이런 단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 한번 전해드려 볼까요? 최근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가 독일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끊어지는 사고? 이게 무슨 소린가요? 핀란드하고 에스토니아 그리고 핀란드와 독일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있는데 예. 그게 끊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그 유럽 가장 북쪽의 그 발트해 그쪽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발트해를 사이에 두고 남쪽에는 에스토니아가 있고요. 동쪽에는 러시아가 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핀란드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지금 핀란드와 에스토니아 간의 전력을 전달하는 해저 케이블이 끊기고 네. 또 핀란드와 저기 독일 사이에 흐르는 근데 이게 데이터 케이블도 좀 절단이 되는 사고가 지난 연말에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그 에너지 공급에는 차질은 없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또 복구하는 데는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해저 케이블 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 배가 따로 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별로 없어요. 음. 이런 가운데 그 핀란드가 해당 행위를 한 것으로 좀 의심이 되는 유조선 한 척을 현장에서 억류를 했어요. 예. 그래서 조사에 나섰는데 억류된 선박은 남태평양에 있는 쿡 제도 깃발을 달고 이제 러시아에서 이집트로 가고 있던 유조선이었어요. 근데 저도 그 몇 번 전해드린 적이 있긴 한데 그 유럽 근처에서 해저 케이블이 끊기는 사고는 이번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에요. 예.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거든요. 근데 주로 이 발트해 주변 국가들을 잇는 해저 케이블이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그 배가 닻을 내리고 가면서 끌고 가면서 네. 끊는 거예요. 예. 해저 케이블을. 발트해를 둘러싼 국가들이 사실은 이렇게 지도를 보면 러시아 하나를 빼고 다 예. 나토 가입 국가예요. 예. 그래서 사건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 이런 의심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왜 그럼 러시아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만약에 했다면
우크라이나를 돕는 유럽 연합의 행동에 불만이 있는 거죠. 예. 러시아가. 너는 자꾸 그렇게 도울 거야? 하면서 어떤 유럽의 인프라에 대한 사보타주 행위, 어떤 보복 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네. 쿡 제도 깃발 달고 있다고 말씀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네. 지난번인가요? 한번 중국 국적의 선박이 이와 유사한 일을 했다고 말씀 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딱 러시아를 배후로 지목한 이유가 있나요? 그 배들을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의심을 하냐면 그 배들이 러시아의 그림자 선박의 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표현을. 근데 그림자 선박이 뭐냐면 영어로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섀도우 플릿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몰래 그림자처럼 바다를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존재를 하긴 하는데 네.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는 유조선들입니다. 서방 국가들이 그 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에 제재를 가했잖아요. 예. 그래서 러시아는 사실은 국제 가격 그 제값을 받고 석유를 팔지 못합니다. 예. 이걸 피하기 위해서 러시아가 정말 아주 오래된 유조선들, 그러니까 폐기 처분 직전인 그런 선박을 비싸게, 그러니까 몰래 사야 되니까 예. 굉장히 비싸게 은밀하게 사들여서 쓰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배들은 사실은 보험도 없는 배들이 거의 태반인데다가 오래된 선박이다 보니까 가면서 이제 기름을 질질질질 흘리고 가는 아이고.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해상에 이렇게 기름띠를 남기는 경우가 있어서 환경적 우려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게다가 또 이런 배들은 러시아에서 출발을 해서 뭐 그리스나 뭐 이집트 앞바다 해상에서 배에서 배끼리 이제 석유를 환적을 해요. 그래서 국가를 바꿔치기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바꿔서 중국이나 인도 등 그런 조금 우호적인 수입을 해주는 그런 나라들에 수출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그 배를 이제 환적을 할 때 시스템 교란 행위를 해가지고 해상 레이더에 노출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충돌 사고의 위험이 또 있습니다. 네, 이 길에 분명히 없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사고가 나더라도 소유주를 또 찾기가 어려워요. 예. 네. 이러한 이유로 유럽 각국은 지금 전력과 통신 케이블, 또 가스 파이프라인 등 주요 인프라 보안을 좀 강화해야겠다. 그래서 똘똘 뭉쳐서 강화해보자라고도 하고 또 나토 차원에서도 해저 인프라 근처에서 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등록되지 않은 차량이 도로 위에서 주행하고 다니는 거랑 똑같은 거네요. 예, 맞죠.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또 다른 소식인데요. 한창 뜨거웠던 온라인 데이팅 앱. 이 비즈니스가 요즘은 시들해진다. 이거 젊은 세대들이 많이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요즘은 인기 없나 보죠? 맞아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외부 활동을 하지 못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그 온라인 데이팅 어플들이 굉장히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어떤 그 상황에서는 실행 가능한 유일한 대안이었기 때문인데요. 사실 인터넷 기반의 이런 데이트 포털은 인터넷이 탄생한 이래로 1995년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아,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도 많아요. 뭐 세이클럽부터 아이고, 해서 네. 뭐. 근데 어쨌든 그 코로나를 계기로 너도 나도 이 사업이 잘 될 것 같으니까 좀 뛰어들기도 했고 기존에 뭐 고전을 좀 면치 못했던 사업들도 이걸 기회로 해가지고 수익을 급증하는 그런 기회가 됐었어요. 예. 근데 미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 온라인 데이팅 앱은 미국인들의 삶에서 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퓨 리서치 센터라는 기관의 어떤 데이터를 보면 30세 미만 미국 성인의 약 절반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데이트 사이트나 어플을 사용한 적이 있었고요. 네. 파트너가 있는 성인 10명 중에 1명은 온라인 데이트를 통해서 소중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그 코로나 이후에 데이팅 어플로 좀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한 커플을 제가 미국에서도 봤고요. 그다음에 한국에서도 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차이점이라면 미국에서는 이제 요즘에 다 데이팅 어플로 만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만났어 하고 조금 당당하게 소개를 예. 하는데 한국에서는 모른 척 해줘. 그렇게 그쪽 그 어플로 만났다고 하지 말아줘. 얘기하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조금 숨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뭐 문화적 전부는 차이가 아니지만. 있네요. 네. 어쨌든
그런 데이팅 앱들이 2023년 이후 유저들이 좀 줄어들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여러 데이팅 어플을 보유한 그 매치그룹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 매치그룹의 경우에는 수익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 틴더라는 앱이거든요. 네. 근데 2020년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7,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네. 현재는 3분의 1 이상이 감소한 상태고요. 또 음. 이렇게 실적이 좋지 못하니까 주가도 크게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매치그룹의 경우에 2015년에 상장을 했는데 주가 그 차트를 쭉 보면 2021년, 2022년이 가장 주가가 높았던 시기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때 대비하면 현재 주가가 5분의 1 토막 정도 나 있어요. 지난해 11월 실적 보고서는 예상보다 낮은 매출 전망을 발표했었고 12월에는 예상치를 그보다 더 낮춘 바가 있습니다. 매치그룹의 라이벌인 범블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네. 상황은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5년 사이에 주가가 뭐 거의 90% 가까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크게 시들해진 이유는 뭘까요? 뭐 이런 설명들을 보면 분석들을 보면 뭐 피로감이라는 표현들을 이제 언론에서 많이 쓰는데 요거를 좀 풀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실망감 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포브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가 데이팅 앱에 대해서 감정적,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지쳤다 이런 답을 했습니다. 네. 이는 데이팅 앱의 대부분이 한쪽 성별이 좀 압도적으로 많은 경향이 있어요. 이성을 만나기가 좀 어렵다는 점, 그리고 이제 뭐 가짜 프로필 사진, 그다음에 가짜 신원 정보로 참여하는 사람들로 인한 어떤 신뢰감 하락이라든지 좀 상처를 받는 경우도 예. 있죠. 그리고 어떤 진지한 만남보다는 일회성 만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낙인이 찍힌 어플들도 생겨났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디지털로만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한계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느끼시겠지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저마다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리고 어떤 감정의 상호작용도 기계로 디지털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그런 거에 있어서는 알고리즘이 제대로 작동하기가 쉽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이제는 이제 팬데믹이 끝났으니까 네. 야외 활동과 오프라인 만남이 늘어나면서 코로나 효과가 줄어든 게 있고 아예 또 요즘에 연애를 포기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관심 없는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그런 예. 것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팅 앱으로 먹고 살았던 이 회사들은 또 나름대로 생존 방식 고민할 것 같은데 뭐 대안을 찾아낸 사례가 있나요? 좀 전에 범블이라는 그 어플은 사실은 여성만 대화를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어떤 시그니처 기능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걸 없애고 남성도 먼저 대화를 걸 수 있도록 했고요. 네. 꼭 데이트 상대를 찾는 서비스가 아니라 범위를 조금 더 넓혀서 뭐 친구를 찾는 어플을 뭐 출시를 하거나 아니면 뭐 클럽이나 커뮤니티 같이 어떤 그룹 모임을 형성할 수 있는 어플을 인수하는 등 어떤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통적으로는 이게 AI 활용이에요. 기존 어플들이 AI를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기도 하고 아예 AI를 중점적으로 사용해서 개발한 새로운 라이벌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종합해 보면 AI 기술을 통해서 더 최적의 매칭 상대를 제공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좀 확률을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팅 코칭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대화만 했다고 하면 퇴짜를 맞아요. 예. 근데 AI가 그래서 내 대화를 좀 분석을 해보니까 어예진 씨는 이 부분의 대화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투 아니면 이런 표현이 결국에 상대를 좀 기분 상하게 하죠. 기분 상해하거나 예. 멀어지게 하는 이유입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끌어라 이렇게 코칭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프로필 사진이
사실 AI로 만든 건지 아니면 정보가 위조된 것인지 그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AI가 찾아내주는 이걸 분별해주는 서비스 등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다른 한편에서는 AI 시스템이 기존의 어떤 그 편향된 선호 요인을 반영하는 데이터를 학습하다 보니까 인종이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같은 그런 요인에 따라서 고정관념을 좀 강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라고 여기는 그런 고정관념을 계속 학습하면서 그것만 선호하게 그래서 특정 그룹을 오히려 차별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AI 기술 사용해서 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는 것 같긴 한데 결국 유저가 늘어야 될 텐데 상황은 어때요? 사실 그 유저가 늘어나는 그런 부분 그게 예. 사실은 한계예요. 왜냐하면 데이팅 앱이라는 비즈니스는 다른 분야보다 항상 사용자 기반을 좀 보충해줘야 풀이 예. 어느 정도 차야 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예. 그래서 짝을 찾은 사람들은 다시 짝을 잃지 않는 이상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주요 데이팅 앱들이 AI에 큰 베팅을 지금 하고는 있는데 아마 이제 미래로 갈수록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젊은 사용자들을 계속해서 유치해야 하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의지가 있는 솔로 유저들을 지속적으로 채워 넣어야 하는 어떤 인구 통계학적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보죠. 네. 올해부터 2039년까지 태어나는 아이들이 베타 세대라고 불릴 전망이다. 이런 소식이 있네요. 네. 왜 베타인가요? 또 이거? 일단 우리가 뭐 베이비붐 세대, 예. 밀레니엄 세대, Z 세대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태어난 세대를 아우르는 표현들이 있죠. 예. 근데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출생한 아이들은 알파 알파. 세대였어요. 그리고 올해부터 2039년까지 태어나는 세대는 베타 세대라고 불리게 됐는데 예. 알파와 베타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시작된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기술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런 건 누가 정해주는 거예요? 이게 누가 정했나 저도 궁금해서 보니까 예. 호주의 인구 통계학자이자 미래학자인 마크 맥클린들이 제안한 개념입니다. 예. 이 알파 세대도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네, 2035년까지 이 베타 세대가요. 세계 인구의 16%, 전 세계 노동력의 2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많은 이들이 22세기로 넘어가는 순간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타 세대는 아무래도 AI 기술이 학습과 직장, 또 헬스케어, 교통수단 모든 생활 영역에 깊숙하게 자리 잡은 환경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일상이 되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세대보다 능숙한 이런 이들이 될 전망입니다. 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을 양육하는 이 베타 세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MZ 세대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어려서 경험한 어떤 디지털 기기의 부작용을 잘 아는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베타 세대들의 디지털 기기 사용을 엄격하게 오히려 관리할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디지털 기기 사이에서 충만한 환경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네. 쓰지 못하게 하는 그런 또 엄마가 아이러니가 해봤는데 그거 안 좋아. 아니야. 엄마 안경 쓴 거 봤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것도 참 재밌네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